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영통계학 2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그 정성적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도수 분포표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상대 도수 분포표도 구해봤고요. 백분율 도수 분포표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표로다가 작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도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는 방법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하고 파이 차트, 원 그래프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량적 자료를 요약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량적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정성적 자료와 마찬가지로 도수분포표 작성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또 한 가지 더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량적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 첫 번째 이제 도수분포표인데요. 도수분포표는 이제 그 뭐 정성적 자료, 정량적 자료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는 여러 계급 또는 범주의 도수를 요약해 놓은 게 도수분포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정성적 자료와 달리 정량적 자료에 있어서는 도수분포표에 사용하는 계급, 범주를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뭐 작은 그 회계법인 이연이라고 하는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 연말에 20개 고객사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회계감사에 소요된 기간을 이렇게 이제 17쪽에 있는 표 2-4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객사 같으면은 회계감사에 12일이 걸렸고, 두 번째는 14일이 걸렸고, 세 번째 고객사에는 19일이 걸렸고, 뭐 이런 식으로 쭉 20개 고객사에 대한 회계 감사 기간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정량적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계급을 구분할 때 3단계를 거쳐가지고 계급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먼저 계급의 수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각 계급의 폭을 결정해야 되고, 세 번째, 각 계급의 경계값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성적 자료일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었죠. 그냥 범주 딱 정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코카콜라, 뭐 펩시콜라, 뭐 칠성사이다, 데미소다, 환타, 뭐 이렇게 이제 구분만 하면 되는데, 정량적 자료인 경우에는 계급을 구분하는 게, 계급을 설정하는 게 이게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계급의 수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계급 수는 5개에서 20개까지 뭐 활용을 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5개에서 뭐 많아봤자 한 7, 8개 뭐 이 정도로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자료가 너무 그 방대하지 않다라고 하면, 자료가 적다라고 하면 그때는 5개 내지 6개의 계급수를 사용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자료가 많을 때는 보다 많은 수의 계급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계급의 수를 갖다 결정하는 이유는 자료의 변동성을 잘 표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회계법인의 감사기간 자료 속해 있는 관측 지수는 20개밖에 안 됩니다. 20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죠. 그래서 계급의 수를 5개로 정해보기로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계급의 폭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급의 폭을 갖다 결정할 때도 주의하셔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각 계급의 폭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급의 폭이 서로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거 비교를 해도 별 의미가 없고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각 계급의 폭을 동일하게 하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급의 수와 계급의 폭을 결정하는 건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의 수를 많이 하면 계급의 폭이 좁아지고요. 그다음에 계급의 수를 적게 하면 계급의 폭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계급의 폭을 결정하는 방법 때문에 그러는데요. 세 번째, 계급의 폭을 결정하는 방법,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전 단계에서 결정한 계급의 수,
계급의 수 결정했죠. 그래서 그 계급의 수를 이용해 가지고 계급의 폭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계급의 폭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식처럼 범위를 계급의 수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계급의 폭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걸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급의 수는 앞 단계에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연 회계법인 감사기간 자료 같으면 최대값이 33일, 최소값이 12일입니다. 그리고 전 단계에서 결정한 계급의 수는 지금 5개였죠. 그래서 33에서 12일을 빼주고 그러면 21이 되고요. 그놈을 5로 다 나눠주면은 4.21이 됩니다. 근데 이 4.21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계급의 폭은 작성자, 조사자의 선호에 따라 가지고 편리한 값으로 고쳐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21인데 구해보니까 33일에서 12일 빼고 5로 다 나눠주니까 4.21인데 이걸 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5일로다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계급의 경계값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계급의 경계값을 결정하는데 계급의 경계값은 그냥 계급의 상한 그리고 계급의 하한 이 둘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게 정상적인 자료 같으면 관측치가 어떤 하나의 관측치가 자연스럽게 독립적인 계급에 속하기 때문에 경계값을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량적인 자료에서는 각 관측치가 속하는 계급의 경계값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각 관측치가 오직 하나의 계급에 속할 수 있도록 계급의 경계값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측치가 있는데 그게 2개의 계급, 2개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면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관측치가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관측치가 오직 하나의 계급에 속할 수 있도록 계급의 경계값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의하셔야 될 것, 계급의 하한은 좀 자료를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5 또는 10의 배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연 회계법인 같으면은 가장 적은 최소값이 12일이었죠. 그리고 가장 많은 최대값이 3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일서부터 포함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계급의 하한을 10일로 두고 상한을 14일로 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연회계법인 감사기간 자료에서 12, 14, 14, 13이라고 하는 4개의 고객사에 대한 감사기간이 첫 번째 계급 10에서 14일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기간 계급의 경계값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정해 놓고요. 10일에서 14일까지, 15일에서 19일까지, 20일에서 24일까지, 25일에서 29일까지, 30일에서 34일까지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각각의 계급 또는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도수를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급 10일에서 14일에 포함되는 게 이제 4번 있었죠. 4개 고객사가 있었고요. 15일에서 19일에 속하는 고객사는 8곳이 있었고 20일에서 24일에 속하는 곳은 5곳, 25일에서 29일 2곳, 30일에서 34일 1곳 있었습니다. 35일 이상 되는 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연회계법인 감사기간 자료 도수분포표는 이렇게 이제 표 2-5로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10일에서 14일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 회계법인에서 그 감사 기간을 갖다가 뭐 오전과 오후로 또 나누어 가지고 뭐 10.5일 뭐 또는 뭐 9.5일 뭐 이렇게든지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4.5일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14.5일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첫 번째 구간 첫 번째 계급 그리고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계급 모두에 이제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흔히 어떻게 하냐면은 10일 이상 15일 미만 그 다음에 15일 이상 20일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이제 정량적인 자료 같은 경우에 도수분포표 작성에 있어서 계급은 뭐 이상, 미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이혼회계법인 감사기간 자료의 도수 분포표를 구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가장 도수가 많은 것은 15일에서 19일 사이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20개 고객사 중에 8개 고객사에 대한 감사 기간이 요 15일에서 19일 사이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상 소요된 감사는 딱 한 번밖에 없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수분포표, 정량적 자료의 도수분포표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원시 자료는 원래의 자료, 로우 데이터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도수분포표로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직관적으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데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원시 자료를 로우 데이터라고 이제 주로 표현을 합니다. 뭐 또는 원 자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까 여기서처럼 이혼회계법인 그 연말 감사 기간 해가지고 자료 이렇게 찾아낸 거 이게 이제 처음 찾아낸 자료죠. 그래서 원시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효민 슈퍼마켓에서 찾아낸 자료도 있죠. 요거 50개 표본 자료 이것도 이제 원시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시 자료에서 이제 그 가공을 하고 그러면 가공 자료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뭐 로우 데이터 그러면은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냥 처음에 찾아낸 자료를 원시 자료,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량적 자료의 도수분포표를 작성하는 거 엑셀에서 작성해 볼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에서 작성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때는 이제 프리퀀시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아까 정성적 자료의 도수분포표를 작성할 때는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량적 자료에 있어서 도수분포표를 만들 때는 프리퀀시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퀀시 함수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실습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상대 도수분포표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성적인 자료와 마찬가지로 정량적인 자료에 있어서도 상대 도수분포표, 백분율 도수분포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 도수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어떤 계급에 속하는 어떤 계급에 속하는 관측치를 총 도수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 구하는 것은 뭐 정성적인 자료나 정량적인 자료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백분율 도수는 상대 도수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백분율 도수가 되죠. 상대 도수 분포표는 각 계급의 상대 도수를 표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 백분율 도수 분포표는 각 계급의 백분율 도수를 표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이혼회계법인 연말 감사기간 자료 도수분포표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도수분포표를 상대 도수 그리고 백분율 도수로 좀 전환시켜가지고 상대 도수 분포표, 백분율 도수 분포표 뭐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회계법인에서 그 감사 기간이 10일에서 14일 요 속한 게 아까 20개 중에 4곳이었거든요. 20개 중에 4곳이니까 0.4를 20으로 나눠주면은 0.2가 되고요. 백분율로 따지면 20%가 되죠. 그 다음에 15일에서 19일에 속한 게 이제 전체 20개 중에 8곳이었습니다. 그래서 8을 20으로 나눠주면 0.4가 되고요. 백분율로 따지면은 40%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 도수, 백분율 도수 구하는 거, 이것도 이제 엑셀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정성적 자료에서는 이제 도수분포표 만들고 그 도수분포표를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할 때 막대 그래프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량적 자료의 도수분포표도 또는 상대 도수분포표, 백분율 도수분포표도 그래프의 형태로 좀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막대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성적 자료의 막대 그래프하고 요 정량적 자료, 이연회계법인 감사기간 자료의 막대 그래프는 좀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나나요? 딱 하나 차이가 납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주 사이에, 계급 사이에 간격이 없다라고 하는 게 차이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량적인 자료에 있어서 막대 그래프는 뭐라고 불러주느냐? 히스토그램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정량적인 자료에 대한 그래프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은 도수, 상대 도수, 그리고 백분율 도수 중에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작성을 하고요. 가로축에다가는 관심 변수, 즉 계급의 범위를 갖다 두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다가는 도수나 상대 도수 또는 백분율 도수를 세로축에 두어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세로축, 그 가로축에 x축 또는 횡축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감사 기간의 어떤 계급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계급의 범위가 10일에서 14일, 15일에서 19일, 20일에서 24일, 25일에서 29일, 30일에서 34일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에는 도수가 들어가 있죠. 세로축, y축, 중축에는 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연회계 법인 감사기간 자료에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막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거 뭐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죠. 아까 그 도수분포표하고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15일에서 19일 사이에 감사 기간이 15일에서 19일 사이인 기업이 고객 수가 가장 많구나라고 하는 거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에서 34일, 요게 이제 가장 요 계급이 또는 요 범주가 가장 적다, 요 구간이 가장 적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일 미만은 없었죠. 그 다음에 35일 이상도 없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인접한 막대가 붙어 있다. 그래서 막대 사이에 공간이 없는데요. 간격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연속적인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히스토그램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분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패널 A, B, C 해가지고 세 가지 그 히스토그램을 갖다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포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패널 A 같으면은 꼬리가 왼쪽으로 드리워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 또는 왼쪽 꼬리 분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패널 A 같으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널 B 같으면 어떠냐면은 꼬리가 오른쪽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 또는 오른쪽 꼬리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패널 A든 패널 B든 좌우 대칭은 아니죠. 대신에 패널 C 같으면은 좌우 대칭적인 그런 형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널 C처럼 완벽하게, 패널 C는 완벽한 좌우 대칭 분포거든요. 현실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그 좌우 대칭인 분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좌우 대칭에 가까운 근사적으로 대칭인 그런 분포는 정말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 데이터 보면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그 경제 데이터 같으면은 오른쪽 꼬리 분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소득 수준 같은 거 보면요. 소득 수준 그 비교적 낮은 그 계급 또는 낮은 구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삐죽삐죽 올라가는데 높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구간 이렇게 보면은 빈도가 도수가 점점 더 적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 또는 오른쪽 꼬리 분포, 오른쪽으로 꼬리가 드리워진 분포 형태를 많이 취한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정량적 자료의 히스토그램 작성하는 것도 실습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량적 자료 그래프로 또는 표로다가 요약하는 것 중에 마지막에 이제 누적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누적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누적 도수 분포는 각 계급의 도수가 아니라 각 계급과 같거나 작은 계급의 도수를 보여주는 분포를 누적 도수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적 도수 분포표는 좀 전에 구했던 도수 분포표의 계급수, 계급폭, 계급 경계값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감사기간 전에 도수분포표에서는 10에서 14일까지가 네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15일에서 19일까지가
19일 사이가 8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일에서 20일에서 24일까지가 5곳이었고, 그리고 25일에서 29일까지가 2곳이었고, 30일에서 34일까지가 이제 1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도수가 나와 있었는데요. 14일 이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첫 번째 계급, 첫 번째 구간이었던 10일에서 14일까지만 여기 누적 도수에 포함을 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19일 이하 같으면은 이거는 10에서 14일, 15일에서 19일 두 개의 구간을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8에서 누적 도수가 12가 되고요. 24일 이하는 10일에서 14일, 15일에서 19일, 그리고 20일에서 24일까지 다 합치면 17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적 도수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누적 도수를 총 도수 20으로 나눠주면은 누적 상대 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 100을 곱해주면은 누적 백분율 도수를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누적 도수 분포표를 갖다가 구해낼 수 있고요. 또는 뭐 누적 상대 도수 분포표, 누적 백분율 도수 분포표도 구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게 누적 도수 분포 곡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도수 분포 곡선은 가로축에다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 관심 변수, 계급의 범위를 갖다 두고요. 세로축에다가는 누적 도수 또는 누적 상대 도수 또는 누적 백분율 도수를 넣어가지고 두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적 도수 분포 곡선을 찾아낼 수 있는데, 작성할 수 있는데, 요 누적 도수 분포 곡선 오기브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도 나중에 이제 정규 분포를 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누적 도수 분포 곡선이다라고 하는 거 어떤 건지 누적 도수 분포표 어떤 것인지 알아두시면은 참으로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2주차 강의 다 진행을 했습니다. 대면해 가지고 하는 강의가 저는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설명을 뭐 잘하든 잘 못하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여러분들의 표정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든지 부연 설명을 좀 더 길게 한다든지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표정을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한 번만 설명하고 마는데요. 설명을 듣다가 강의를 들으시다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고 찾아오셔도 되고요. 또는 이메일로 길게 써주셔도 되고요. 또는 전화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하셔도 상세하게 좀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죠. 모르는 게 뭐 범죄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건 이거는 본인한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더 배워야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고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든 저는 성실히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꼭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